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임용고시 학원 그리고 방문각 온라인을 통해서 중국어 임용고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한팀의 한미연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팀 강의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올해 상황이 특수한 만큼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원래는 설명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현장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하고 아이 컨택트 하고 또 이제 저희의 그런 뭐 에너지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좀 비록 이제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 알차게 설명의 내용을 구성을 했으니까요. 예, 좀 집중력 있게 이제 같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지를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일단 카카오톡에서 이제 그 제 아이디 혹은 제 이름을 검색하셔서 친구 요청을 이제 개별톡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회 단톡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명회 단톡방을 초대를 해드리는데요. 이미 이제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초대를 해드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2020년 대비 이한팀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 그 단톡방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이제 2022년 대비 임용 최신 경향 및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각각 1시간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이제 이론 파트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120분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임용에 입문하신 분은 이 기출문제 그 해설 강의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어차피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차츰 실력에 따라서 들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딱 듣고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래 갖고 시험 준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주연 선생님께서 독해 공부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해 파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항상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희망자에 한해서 질의응답도 갖고 이제 상담 시간도 이제 배정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곤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화면 찍고 있는 거죠. 이 줌을 통해서 비대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방법을 이것저것 제가 이제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심화해서 알고 싶다던가 혹은 제가 미처 짚어드리지 못한 그 공부 방법 아니면 임용 관련 궁금증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자 일주일 뒤인 12월 20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해가지고 이게 줌 회의실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줌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PC상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로 어플을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 가입은 해주시고 여기 회의실 넘버랑 비밀번호 이제 쳐주시면은 이제 이 회의실에 입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이주원 선생님이 독해에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녁 9시부터 10시는 제가 이론해서 이제 그 상담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 방식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아까 그 카톡 단톡방 있죠. 이거 이제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또 자세히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의 영상은 유튜브와 방문각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영상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공하는 자료가 이제 그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방문각 온라인을 통해서 그 해당 자료를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그 수강 방식은 일단 이제 초록색 창의 나무 검색 사이트에 방문각 임용 혹은 방문각 임용고시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스크롤을 내려서 조금 밑에 부분에 이제 방문각 임용, 뭐 방문각 임용고시 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인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같은
페이지, 홈페이지에 위에는 온라인 인강, 밑에는 학원 직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인강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료 강좌 부분에 합격 설명회가 있고 합격 사례 발표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바로 이 합격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 설명회를 클릭하신 다음에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저희 팀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플레이어 프로그램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그 PDF 열람할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다운 받으신 다음에 강의 수강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료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 올해는 합격자 발표가 최종 나오지 않았고 이제 아직 1차 합격자 발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합격 설명회 밑에 합격 사례 발표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그 전년도 20년도 그 합격자의 합격 사례 발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최종 합격 수기와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12월에 워밍업 하는 마음을 다잡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준비하셨던 분들의 그런 상황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 육아를 병행했다던가 기간제를 병행했다던가 초수라든가 뭐 재학생이라든가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좀 부합하는 본인이랑 상황이 비슷한 분의 것을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공지는 마치겠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자료 중에서요. 그 합격 설명회 그 1번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 대비 중국어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이 파일을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 대상을 정말 임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정보를 얻어가려고 오셨다라는 가정하에 정말 임용에 대해서 임자도 모른다 라는 분을 기준으로 이제 그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내용이 나오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스킵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제가 혹시라도 이 파트에서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내가 궁금했는데 이건 안 짚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메모하셨다가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제 그 온라인 그 비대면 상담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해당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이제 카톡 단톡방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질문 공지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게시판에 그 질문을 올리시거나 단톡방에 질문을 올리시면은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 이한팀이 지금 현재 2차 반을 이제 운영 중이고 이제 매일 거의 이제 그 그룹 지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실시간으로 이제 그 피드백을 받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2021년 즉 올해 치러졌던 시험 일정대로 이제 그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대략적인 일정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이제 6월 초쯤에 이제 그 사전 시행 공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쯤에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이 좀 선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이때 이제 확정 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안 뽑는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뽑는 지역도 있고요. 또 반대로 TO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TO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여태까지의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사전 공고의 인원보다 확정 TO가 났을 때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이제 시험 시행에 대한 이제 확정 공고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 마지막 주쯤에 이제 여러분들 원서 접수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1차 시험은 11월 셋째 주. 그래서 원래는 통상적으로 수능 그 다음 주에 이제 항상 임용고시가 치러졌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게 바뀌었었죠. 그래서 수능이 이제 한 주 정도 늦게 더 치러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 보통 화요일 이때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이 1월 셋째 주 정도에 일어나게 되니까 사실은 이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이제 4주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에 시험을 보고 이제 1월 셋째 주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에서 1월 셋째 주가 되니까 이때는 또 8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까지는 총 8주의 시간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불확실하니까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시간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채점을 조금 해보시고,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좀 가시권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어차피 내년에 또 준비할 거니까, 그 2차를 좀 한번 준비를 경험을 해봐야겠다. 대부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12월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뽑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지역에서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명이 이제 그 1차에 붙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명 이상부터는 뭐 3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수점이 0.5가 되게 되면 하나를 더 올려요. 그래서 10명 뽑는다, 그럼 이제 15명이 이제 그 일단 1차에는 합격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5명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 1차 점수대로 가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2차 변별이 굉장히 예, 많아요. 그래서 1.5배수와 1배수, 물론 1배수 중에서도 완전히 고득점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뒤집기가 어렵지만, 보통 한 그 1배수랑 1.5배수 사이에서도 되게 촘촘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는 역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만큼 요즘에 2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초에 나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그 합격하신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공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합격 사례 발표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시험은 임용고시 시험은 총 이제 그 1, 2, 3교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1교시는 교육학이고요. 교육학은 60분간 논술형 한 문항에 대해서 답을 작성을 하고 모든 교과가 동일하게 20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 중에서도 이제 그 교육학 상위에 굉장히 많이 랭킹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중국어 이제 응시자분들이 워낙 또 열심히도 하시고 그 교육학 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또 이렇게 명석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토의하는 거라든가 이제 면접 준비하는 거 이런 거 도와드릴 때 보면은요, 뭐 언변도 좋으시고 또 이제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많이 지식도 해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학 자체 점수가 이제 전공은 저 중고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교육학이 어려운 애가 있고 또 쉬운 애가 있고 또 그 좀 점수를 짜게 해줄 때 우리가 칼채점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칼채점 하는 애, 또 굉장히 너그럽게 물채점 하는 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육학 점수가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어떤 해는 막 과락도 많이 나오고 또 그랬다 싶으면 그 다음 해에는 또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버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커트라인에 교육학이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잘 받아서 막 19점, 뭐 19점 이런 식으로 받으셔가지고 전공 점수는 거의 이제 커트라인에서 간당간당 했는데 또 이제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교육학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2교시 90분, 3교시 90분 동안 2교시에는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해가지고 이제 총 40점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해가지고 다시 이제 40점의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전공은 80점이 만점이고요. 전체 문항은 23문항. 교육학까지 했을 때 24문항 총 100점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커트라인에서 이제 하겠지만 어떤 애는 막 커트라인이 100이 넘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지? 가산점까지 받아서 무조건 100점 다 맞고 가산점 받아야 뭐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공의 그 점수에다 또 내신을 더하는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범대 출신들 그 학점 가지고 이제 내신을 매겨가지고서는 그 20점을 가지고 이제 상위 퍼센트로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제 커트라인이 100점을 넘는 일은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 20점 내신 등급까지 합쳐서 120점 만점이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시간이 2교시가 끝나고 나면은 12시 10분인데,
12시 50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인데 시간이 조금 약간 애매하죠. 그쵸? 그래서 정식으로 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나가는 건 당연히 안 되니까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또 부담되지 않고 졸리지 않을 수 있는 간식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서 뭐 죽이라든가 소화가 잘 되는 거, 예, 식사를 좀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이 되지 않아요.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또 녹색창에다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임용고시 중등 임용시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Q&A도 있고 또 기출문제도 쭉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기입형이라든가 이런 그 1차 시험 예, 그 기출문제는 쭉 제공을 하지만 정답은 또 제공을 하지 않고요. 예전에 객관식으로 한 5년 정도 나왔을 때는 그 객관식에 대한 답은 예, 그 제공을 했었지만 이게 기입서술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부터는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이한팀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그 예시답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그걸 근거로 이제 가채점을 하는데요. 저희 그 학원에서 제공을 하는 자료로 이제 채점을 하신 그 가채점 점수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게 나와요. 근데 다만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애매할 때 이제 이거를 막 그 칼채점을 해서 그냥 점수를 안 주시는 분이 있고 또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유사성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맞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로 편차가 생기는 거지 거의 뭐 배점이나 이제 정답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정확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2차 문제에 대한 거는 절대 외부에 공개가 안 돼요. 다만 2차 시험의 대략적인 전형, 그러니까 배점이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응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기출 문제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 제주, 경북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내년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 부산, 제주, 경북이 다 올해 뽑지 않았거든요. 근데 충남이 한 3년 만에 뽑았는데 예전엔 지도안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개 지역에서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 좀 충격적인 것은 이제 서울이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서울이 없고 올해 이제 그 선발 지역 자체가 경기, 강원, 대구, 그리고 충남, 전북이 없네요. 이렇게 5개 지역에서 이제 그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개 지역에서 지금 이제 선발을 했고요. 근데 이 5개 지역 모두 지금 지도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지도안 작성 시간을 60분 정도 주고 또 배점은 15점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지도안이 없기 때문에 이 지도안 점수가 다 수업 시험 점수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수업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통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지역별 교육청별로 뭐 평가 기준이라든가 또 면접관도 다 다르고요. 이제 배점도 다 다르지만 어쨌든 수업 시험은 문제는 이제 전국 공통입니다. 그리고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교환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9시부터 10시까지 교환을 작성을 하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대기를 했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부터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환이 있는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그 몇 시간의 시간 동안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는데 그 교환이 없는 지역은 평가 시간하고 동일한 구상 시간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 같은 경우는 25분 동안 평가를 한다 그러면 구상 시간을 25분을 직전에 주고 그 구상이 끝나자마자 평가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또 그 다음 그 추첨한 번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번 분이 그렇게 평가실로 들어갔다. 그럼 그때 2번 분이 구상실을 들어가고 또 2번 분이 평가실로 들어갔다. 그럼 그때 3번이 구상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기랑 강원 같은 경우에는 시연 시간은 15분이거든요. 그러면 강원은 이제 나눔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15분의 구상 시간만 주어지고요. 경기는 나눔
시간까지 해가지고서는 이제 25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나눔은 즉답형이기 때문에 미리 구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는 25분 동안 구상해서 15분 동안 시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장시간인데요. 시험만 25분을 해요. 그러니까 강원, 경기 이런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무려 똑같은 문제 조건을 가지고 10분을 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20분입니다. 20분 구상, 20분 시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연 점수가 60점이고요. 경기도 60점이긴 60점인데 수업 시연은 30점, 수업 나눔은 30점이에요. 그래서 수업 나눔이라는 게 뭐지? 하시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시연 30점, 수업 나눔 30점에서 총 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연은 60점이 이제 배당이 되고요. 그래서 2차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수업 시연을 또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시연 50점, 이제 면접 50점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연이 40점, 면접이 60점으로 이제 올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접의 비중을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북, 충남, 전남 이런 지역은 이제 50, 50 이렇게 되겠고요. 서울, 강원, 부산은 아까 아이고 45점. 근데 그 이유가 서울이랑 부산은 지도안이 있어서 45점이었어요. 근데 강원도 면접이 55점이라서 45점이에요. 지도안이 없는데.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보다도 면접의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연하고 면접이 좀 포지셔닝이 다른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 앞에서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이제 교수 능력이라든가 장학력이라든가 이런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능통한 좀 그런 교사를 뽑으려는 경향이 있고, 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어쨌든 교사도 이제 그 학교라는 조직의 조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른 이제 동료 교사들, 선배 교사들, 그리고 학교 행정체계, 조직체계 이런 것들이 잘 적응하는 그런 그 어떤 자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지역에서 많이 뽑는다면은 이제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점이 수업 시연에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연은 전국 공통 문제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수업 나눔은 경기만 실시를 하는데요. 이 수업 나눔이 도대체 뭐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도 기출 문제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좀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좀 겁먹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따로 자료로 제공은 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비공개, 외부에 비공개되는 자료라, 이제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이 한 땀 한 땀 다 기억을 복원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하나, 한 땀 한 땀 또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이제 가까운 내용으로 이제 복원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블록타임즈 100분 수업을 보통 이제 최소 시간, 그 경기나 강원 같은 경우는 15분, 대구는 25분에 압축해서 전개 1, 2를 다 시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20년 이제 그 수업 시험 문제인데요. 이한팀 12월 2차 특강 때 이 해당 문제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문제 조건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대략적인 거를 살펴보게 되면 블록타임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한 교시 50분의 단과 수업을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좀 학생들이 그 외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다 까먹잖아요. 그러면 애들 뭐 조용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에 거 좀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수업 좀 진행하려고 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되풀이가 되니까 아예 두 교시의 수업을 한 번에 합쳐서 100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블록타임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총 3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은 4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 본문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랑 사진 주어지고 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이제 그 활동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쓰기차시 부분에서는 2개의 문법이 나왔는데 존재를 나타내는 이오치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용사 중첩 이것에 대해서 그 예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디행콩을 하는
그런 그 활동을 시키라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슈어차신 시에허 슈어예요. 그래서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이 그 문화 카드거든요.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 카드를 완성하게 한 후 한 조씩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이제 그 쭈안지아 셔주라고 해서 즉소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조건 중에서 예, 쭈안지아 셔주 호동, 쭈안지아주 호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직소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그 4개 주제를 총 4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한 조씩 그 주제 선정을 하고 이제 전문가 집단을 꾸려서 같은 동일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모집단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이제 그 가르쳐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원들은 그 내용을 듣고 이제 학습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이런 활동을 하는 직소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뭐 세세한 이런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이 오츠지랑 이제 형용사 중첩형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형용사 중첩을 동사의 중첩과 뭐 의미, 형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하고 판서도 꼭 하고 그다음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오문, 비문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고쳐줘라. 이런 식으로 부가 조건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통상 3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맨 앞에 교환 설계에 대한 이제 유의사항. 근데 이거는 이제 교환이 있는 지역에만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이라는 게 나오고 단원 그 차시별 계획이 나오고 또 주의사항이라는 게 나오고 시연 때 유의사항이 또 나오고 그래서 교환 자체는 이 3개 차시를 다 짜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시연 조건에서는 이 두 부분은 읽기 차시는 이미 다 되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전개 1, 이거를 전개 2로 해서 짜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관련 정보들, 예, 뭐 교학 대상이라든가 써야 되는 교구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총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18년도까지는 3개가 나왔는데 19년도부터 이 1을 쪼개가지고 이제 총 4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기본적으로 10분 이상은 걸리겠죠.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는 15분 구상하고 빨리 들어가서 15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도저히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분석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일정 정도 좀 어느 정도 요령을 이제 그 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2차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제 원어민들한테 이제 그 스크립트 작성에 대한 피드백이랑 첨삭을 받고 그다음에 저한테 교학 설계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강의랑 이제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자신만의 그런 그 만능 틀 어떤 과가 나오든 내가 이러이런 활동을 짜가지고서는 하게 되면 80% 정도는 사전에 이제 수업이 완성이 되어 있고 주제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좀 그 변형이 가능한 이러한 그 거를 미리 해놓지 않으시면은 실제 현장에 가서 짜는 것은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이 주어지는데 다 짜져 있고 이 하얀색 공란 부분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환이 있는 지역은 수업 나눔이라는 게 아까 3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서 1분 정도 자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으면은 면접관이 이제 차례대로 한 문제씩 불러줘요. 그래서 학습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 수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이거는 한국어로 3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한 아이도 소외시키지 않고 이제 그 어떻게 진행을 했냐. 그 다음에 상호작용 중요한데 오늘 잘 일어났느냐. 그리고 오늘 자신의 수업에서 잘한 점, 부족한 점, 뭐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동료 교사와 이제 함께 나눔을 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해서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또 혹은 이런 의도가 있었으나 막상 구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수업 나눔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학사를 선발을 할 때 시행을 했던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임용회까지 도입이 돼서 16년부터 이제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해야 되는 수업 시연에 비해서 준비 과정 자체도 굉장히 짧고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교육학적인 지식도 많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니까 뭐 수업 나눔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제공하는 그 주제 안에서 거의 빗나간 적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 나눔은 뭐
근데 수업 나눔도 똑같이 30점, 수업 시험도 똑같이 30점이거든요. 근데 수업 나눔이 3문제인데 한 문제당 10점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맘만 먹으면 1시간 안에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층 면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구상 시간과 평가 시간은 동일한데요. 경기에는 이제 집단 토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단 토의라고 하는 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6인 1조, 최소 4인 1조, 5인 1조, 6인 1조 같은 중국어 응시자들끼리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집단 토의를 하는데요. 토론이 아니라 토의예요. 그래서 서로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장학사 시험에서 이제 온 거고요. 실제로 그 교사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성격이 무난하지 않거나 동료 교사의 충돌을 자주 일으키거나 이제 협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호전적인 자세 이런 것보다는 호감을 사고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부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층 개별 면접이 이제 그 경기는 10분이고요. 근데 20년도에 이제 집단 토의를 한시적으로 이제 폐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면접은 여전히 보고요. 그다음에 강원은 15분, 예, 그리고 대구는 25분. 대구도 원래 20분이었는데 25분으로 올해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배점도 늘어났죠. 그리고 그 외 지역은 10분이고요.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단 토의 20점, 면접 20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접이 40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수업 시간 50, 50이었는데 이제 그 면접 배점이 그만큼 올라갔고 또 대구를 응시하신 분은 이제 22년 전형부터는 집단 토의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 충남, 전남이 50점, 강원이 55점. 예, 그리고 그 외 지역 40점으로 대구랑 이제 강원에서 심층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 문제인데 반해서 이제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문제, 자체 문제를 쓰는 곳이 있어요. 그게 서울과 경기, 강원, 대구이고요. 그 외 진역은 이제 평가원 공통 문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에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국어, 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한국어고요.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 원래 자기성찰 소개서라고 해가지고 자성소를 쓰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즉석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 자성소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성소 제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도 계속 폐지가 될지 아니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거는 이제 내년 또 전형이 돼봐야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대구는 특기할 만한 것이 이제 인문소양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명심보감이라든가 뭐 갈매기의 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난중일기라든가 이런 인문 소양을 나타낼 수 있는 교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도서를 지정을 해놓고 그걸 교육학 주제랑 연계시켜가지고 중국어로 굉장히 긴 지문을 주고 그거를 읽고 이제 그 중국어로 답을 하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2문제에서 이제 3문제로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 중국어로 하고요. 그래서 대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곤 해요. 근데 오히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변별이 안 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다 좀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원은 보통 구상형 3문제, 즉답형 1문제고요. 예.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제 교육청 예, 그 문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가원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것도 써서 섞어 쓰는 지역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지역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은 구상형 3문제 중에 중국어 문제, 한국어 2문제, 그리고 즉답형 1문제가 이제 한국어로 진행이 돼서 한국어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그 심층 면접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경기는 자체 교육청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A중학교에서 실시한 급식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러한데 이 학교의 문제 결방한 3가지를 말해라.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지도 방안 3가지를 말해라. 그래서 학력 부진,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교 거부, 그리고 이제 그 자해하는 학생, 그 다음에 이거 즉답형인데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거, 예, 이거를 이제 위반 여부 얘기하고 그 이유를 말해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학습 시 무임승차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말을 해봐라. 그래서 모든 학습을 할 때 참여를 안 하고 조별 점수를 그냥 공짜로 받는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성장 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21년도엔 없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단 토의 문제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원 문제는 전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A, B, C 이 상황에 대해서 각각 해당하는 해결 방안을 이제 적어라 라는 거였죠. 그리고 현우에게 가져야 할 교사의 자질 2가지 이와 관련한 수험생 범인이 담임 교사라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지각이 자는 아이에 대한 지도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을 물가로 스스로 가게 해서 물을 마시는 거랑 말을 물가로 강제로 끌고 가서 물을 먹도록 하는 것, 이것에 이제 그러니까 교직관 물어보는 문제죠. 사례 한 가지씩 제시하고 자신의 교직관을 얘기해라. 그리고 즉답형 문제로 이제 부정교사 A는 대면 소통을 좋아하고 B는 메신저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정교사와 일을 하고 싶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A냐 B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를 선택했다고 해서 뭐 B를 선택했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어떻게 자신의 논리를 이제 전개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 두 평가 문제랑 가장 이제 많은 인원을 뽑는 이제 경기 문제를 한번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합격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그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이니까요. 그 5년 기간이 이제 그 만기가 이제 도래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꼭 초에 이제 그 한국사 시험을 좀 치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경쟁률 커트라인 이런 정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고 같은 경우에는 02년도부터 이제 그 중고 인원을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년도까지. 근데 모든 지역에 항상 매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선발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02년도 선발을 안 했고 쭉 선발을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뽑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경기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표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4년부터 13년도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높았던 해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년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때 어디 볼까요? 경쟁률이 네. 그 전년도 21명에서 갑자기 57명, 2배 이상을 이제 그 뽑았기 때문에 이런 해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제 좀 티오가 늘어나려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응시 인원 자체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좀 이유로 전반적인 이유로 인원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선발 인원 자체가 03년도 이런데 보시면 막 122명, 그리고 뭐 60명, 70명, 90명, 뭐 80명, 90명, 63명. 외국어 교과 중에서는 꾸준히 그래도 많이 뽑았어요. 11년도가 조금 역대 최저였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적게 뽑으니까. 그리고 58, 83, 80, 109, 막 이렇게 뽑고, 그래서 이제 그 18, 19년도 경쟁률은 이 정도였는데 또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쭉 살펴보면 되겠고요. 최근 5년 정보를 커트라인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17년도에 101명, 18년도에 72명, 19년도에 71명, 그래도 좀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하다가 20년도 와서 갑자기 반토막이 나죠, 거의. 그래서 41명을 뽑고 올해는 이거보다 더 줄어서 이제 31명을 뽑다 보니까. 근데 응시 인원 자체는 지금 이때가 927명, 그리고 이때가 1004명, 1012명, 983명, 또 819명. 그러니까 올해 확실히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이제 계속 응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TU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은 높아지고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파란색으로, 가장 낮은 커트라인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파란색으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이제 가장 높았고요. 점수가.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도 서울이, 19년도도 서울이, 그리고 20년도도 서울이 1차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이제 많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 서울을 또 많이 응시를 하시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이런 거는 있죠. 커트라인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커트라인을 완전 상회하는 고득점자가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준이 좀 이렇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68인데 광주는 56이니까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도 무려 12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수가 현저히 낮은 지역은 1.5배수의 점수, 즉 3명을 뽑으면 1차에 5명이 되는데요. 5등 점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56점 다음에 바로 62점, 63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배수 점수인 커트라인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광주가 56이니까 어머 되게 낮다 하지만 결국 최종 합격하는 1배수의 점수는 어느 지역이나 좀 그래도 격차가 그 1.5배수 점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이제 보시면은 서울이 이제 가장 이제 높았는데요. 70.3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이 62점. 여기도 한 8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경북은 이때 2명을 뽑았는데요. 최종 그 커트라인 자체가 공개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한 명의 커트라인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서로의 등수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이제 제일 높았고 전남이 67점 정도, 이때도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났죠. 그리고 20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이 79점, 대구가 71.33. 그래서 이제 1차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항상 서울로 좀 고정적인데 반해서 그해 어느 지역의 점수가 가장 낮냐는 매해마다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들의 전년도 선택도 좀 영향이 있고요. 전년도 이 지역이 좀 낮았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 몰리게 되고 이러면 또 커트라인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선발 인원 자체가 워낙 적으면 또 그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또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조금 뽑다 보니까 이제 좀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돼 라는 분들만 주로 응시를 하시기도 하고, 그냥 한 명, 예를 들어 한 명이나 2명 뽑으면은요 1등하고 2등 점수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지역이나 그 1, 2등을 하는 분의 점수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그 커트라인은 합격자 발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올해 커트라인을 저는 이제 한 55에서 60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일단 예측은 했는데요. 이게 선발 인원이 또 워낙 적은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18, 19년도에 이제 지역 응시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포천 같은 지역을 이제 경기 분들이 좀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 포천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발령받으면 8년간 이제 보직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포천이든 어디든 지역이든 일단 붙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응시자분들이 썼었는데 오히려 경기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도 포천에 발령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또 현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기나 다른 이제 교육청을 시험을 본다던가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제 지역 응시자를 더 이상 뽑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 인원이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그 커트라인을 좀 미공개를 하고요. 20년도 충북 경우 1차 커트라인을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저희 학원에 계신 분이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차 점수가 77.33, 되게 높은 편이었죠. 그 충분히 미공개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서울이 79이긴 해지만 경기 뭐 이런 데랑 비슷하잖아요. 1차 점수는. 그리고 최종 점수는 166.38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경우는 전국이 공통으로 채점을 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한 뭐 속초면 속초 어디 이런 연수원에다가 이제 그 전국의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기로 작성한 그 OMR 카드 답안지 양식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스캔을 떠요. 이름이랑 이런 응시 정보를 가리고.
그리고 그 스캔된 화면을 보면서 이제 그 채점을 하는데요. 보통 세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문항으로 나누기도 하고 과목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3명이서 채점을 하는데요. 한 명은 그 채점 기준표에 있는 딱 그대로만 채점을 해요. 완전히 칼채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물채점을 해요. 그래서 0.33, 0.66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나잖아요, 점수가. 그거는 부분 점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3명의 이제 그 채점관 중에서 그 준 점수가 어떤 채점관은 4점을 주고 어떤 채점가는 3점을 주고 어떤 채점가는 3점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 1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1점을 더 준 이 사람의 점수를 0.33을 더해주고요. 만약에 4, 4, 3 이렇게 줬어요. 그럼 또 1점이 차이가 나죠? 이때는 0.66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0.66, 뭐 0.33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채점을 진행을 하되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에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제 자문을 구해가지고 부분 점수를 주기도 하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에는 부분 점수가 있었는데 전공에서는 부분 점수를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채점의 표에 있는 그 내용 거의 그대로를 그냥 가지고 채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점수 아까 제가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육학이 어려우면 전반적으로 또 커트라인이 내려가고요. 교육학이 되게 쉬운 해는 또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채점 기준이 모두 물체냐 칼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선발 인원이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에 공통으로 이제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3년차 미만의 이제 현직 교사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2차 면접관은 7년 이상의 교령을 갖춰야 하지만 1차 채점관은 보통은 이제 그 당해년도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부임한 지 1년 이상 된. 예. 그래서 경기나 서울은 워낙 인력풀이 많으니까 이제 지원자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선발을 해서 가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수석 차석 이런 분들이 차출돼서 가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차 커트라인이 있고 최종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1차 점수에 대해 2차 점수를 합산한 거거든요. 근데 2차 커트라인은, 최종 커트라인은 사실상 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그 채점의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을 주고 거기서 항목별로 점수를 이렇게 깎는 형태예요. 실수를 하거나 뭘 하면 차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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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채점 기준 자체가, 만약에 수업시연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30점이다. 그럼 5개 영역별로 해가지고 A, B, C, D, E 이런 식으로 줘서 그 점수를 더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충북 같은 경우 아예 기본 점수를 60점에서 시작을 하고 뭔가 잘한 행동이 있을 때 가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점수가 막 70점대도 나오고 막 이래요. 60점대도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 그 격차가 심해지면서 2차 변별이 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충북의 시험을 보면 60점까지도 깎일 수 있는 거고요. 뭐 서울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뭐 상대적으로 이제 2차의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90점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벌써 30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차가 반영된 최종 커트라인만 보고 이 지역이 낫네, 그러니까 난 이 지역 쓸 거야,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차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커트라인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배수의 마지막 등수니까 실제 1배수 점수랑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고, 갑자기 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1차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네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1배수랑 점수 격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20년도에 1차 그 점수 자체가 제일 높았던 분이 어, 경남이었거든요. 근데 경남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76.33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약간 낮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수석을 하신 분의 점수는 1차가 82점, 86점 몇이었나? 아무튼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최종 이제 그 1차 점수가 92.67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10 몇 점이 서울보다도 이제 높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작년 1배수들의 합격 점수는 이제 91월 모의고사 지역 상담 때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울이랑 경기가 매년 많이 뽑았는데 올해 서울이 안 뽑아가지고 서울을 의시하시는 분도 또 경기를 이제 의시를 했기 때문에 경기에 또 커트라인이 예년보다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인원도 좀 적게 붙고요. 예,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트라인 얘기하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전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점 정도의 득점을 하시게 되면 어느 지역을 이제 보든지 간에 좀 합격은 그래도 1차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 커트라인보다 한 5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안정권이에요. 2차에서 뒤집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완전 망치지 않는 한은 그 점수가 깎이는 폭을 계산을 해봤을 때 보통 한 3점에서 5점 정도면 거의 1배수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공 점수가 60점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1배수 거기에는 좀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는 서울 같은 데는 뭐 한 65까지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60점 정도 되면 예, 뭐 1.5배수에는 들어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시험 이제 영역별 이제 그런 그 영역 분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영역은 교과 교육학이 있고 교과 내용학이 있는데요. 교과 교육학 안에는 뭐 중고교육론, 교수학습 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법, 학습이론, 교재론, 중고교사의 교육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리고 교과 내용학은 다시 이론하고 이제 독해하고 이제 나누어 가지고서는 이론 파트에 중국 어학개론, 문학개론, 문법, 현대문학개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 부분에 중국어 회화, 장문, 중국 고급, 현대문학 강도, 한문 강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전체 파트를 제가 강의를 하고요. 요 부분을 이제 이주연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전부 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교과교육학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 교과교육학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다루어 드리는데요. 사실 뭐 그런 그 학원에서 저만큼 교과교육학 내용 부분을 이제 세세하게 많이 다루는 경우는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그 영역 중에서 교육과정, 교수법, 학습이론, 교재론, 중고교사의 교육관 이런 게 있는데요. 공시 출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를 출제하겠다라고 공시한 출제 비율이 5%예요. 그러면 총 80점 만점에 5%니까 한 4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교육과정 문제가 4점만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교육과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그 기출 문제 해설 강의 이제 들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출제 영역 분석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1년 여러분들 거에는 아마 제대로 돼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기출문제의 출제 영역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 중에서 이제 교과교육학 중에서도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교육과정 여기서 이제 2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점인데 여기 조금 배점 부분에 뭐가 좀 엉켰나 보네요. 예. 네. 아무튼 여러분들 거에는 제대로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하고 연계된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뭐 4점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과정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교수법 이런 것들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 이렇게 하고 연계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의 배점 비중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네.
그리고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국어 교수법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업 중심의 언어 교수법, 르누파 나왔던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의 뇌기능 지도법이라고 해서 듣기 지도, 말하기 지도, 읽기 지도, 쓰기 지도 이런 것들 각각에 해당하는 예, 교수 방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의 언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발음, 어휘, 문자 지도 예,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서는 그 교수 설계를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언어의 뇌기능과 이제 언어 지식적 요소 예, 부분이 여기 교수법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지도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10%니까 8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이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2언어 학습이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류 분석 가설, 피에누 펀시 이론 이런 게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뭐 대조 분석 가설이라든가 중간 언어 이론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문법 문제에서 5문장을 수정하고 그 근거를 쓰는 이유는 다 이 제2언어 학습이론하고 연계된 내용학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론 부분에 이제 이 교환 작성, 예,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교재의 특성, 뭐 분석, 교환 작성 이런 부분도 5% 해당되고요. 중국 교사의 교학과는 교육관과 윤리의식, 뭐 교사의 자질인데요. 옛날 공자, 뭐 묵자, 장자 이런 교육사상 분석하고 이거를 개정교육과정 같은 것들하고 좀 연계하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교육학의 공시 비율이 한 25에서 35%까지 이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25에서 35. 그러니까 80점으로 만점을 따지게 되면은 거의 한 24점 정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100% 교과 교육학 문제로만 이 정도 점수를 내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중국어도 요즘 뭐 대외 언어 교육이다, 뭐 국제 언어다라고 해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과정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교수 이론이 차근차근 쌓이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외국어 교수법도 그렇고 다 그 영어에서 실시하는 거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들이 많고요. 아직 체계화된 이제 중국어만의 교수법은 지금 이제 막 쌓이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그 중국어 교육이다, 이거의 전문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은 개정교육과정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어학 관련된 이제 오류 수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문학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이제 관련이 되긴 하는데 특히 이 문법 부분 그래서 문법 부분에서 5문장 수정하는 유의 이제 그 내용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틀린 거 고쳐라 배열해라 이렇게만 하면 문법 문제인데 그 근거를 써라. 왜 한국 학생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근거를 써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이 결합된 형태의 문제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65에서 75% 정도가 이제 교과 내용학 부분인데요. 보통 독해가 한 3,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4점짜리 기입은 잘 안 나오고 그럼 독해가 한 12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이론 파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론도 사실상 교과 교육학이 이제 뭐 35%니까 24점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 절반은 또 교과 내용학 연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출제 영역 분석표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2019년 거로 잘못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안 맞네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린 거는 이 2021년 기출문제 출제 영역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교과 교육학 부분이 이제 그 되게 많죠. 근데 여기도 보면 얘도 교육과정, 그렇죠? 얘도 교육과정. 교과 교육학 중에 학습이론, 교과 교육학 중에 아까 문화 이해를 통한 교수법, 그리고 이제 그 교사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 아까 외국어 교수법, 그 다음에 중국 언어 이해, 문법 지도에 대한 부분. 근데 여기도 또 보면 교육과정, 교육과정. 그래서 사실상 교육과정의 이제 그 비중이 상당히 교과 교육학 부분 내에서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교과 교육학의 이제 배점이 18점.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하고 연계된 문제를 교과 내용학 부분하고 교과 교육학 부분을 또 나눠 가지고서 배점을 매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대 15점이었던 배점이 18점이 됐고요. 비중은 22.5%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어학개론 문제가 12점 정도였는데 이제 2021년도에는 21점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 이제 문법 비중이 조금 줄었죠. 그리고 이제 고대문학, 현대문학 합쳐서 문학개론이 6점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가 14점 정도 이제 출제가 돼서 총 80점인데요.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두 개 과목은 결국은 뭐예요? 어학개론하고 이제 어학개론하고 이제 문법 부분. 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이제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학하고 문법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외에 교과 교육학. 그래서 이거 세 개만 잡아도 벌써 40이 60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60점이면 어느 지역이든지 1차는 합격을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실 때 포인트를 어학이랑 문법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일단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교과 내용학은 중국 어학개론, 문학개론, 그 다음에 중국 문법 부분 나눌 수 있는데요. 중국 어학개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다시 이제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법은 여기로 따로 빼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어학개론 자체가 10% 낸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교과 교육학하고 연계하는 문제까지 하면은 이 어학개론 비중 자체가 20% 이상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 어학개론은 다시 통론, 그리고 문자, 어휘 이렇게 네 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그 범위 안에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다음 어학개론하고 문법하고 조금 그 비중이 해마다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둘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어 문법을 다시 이제 이 부분 품사, 성분, 문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는 동사, 형용사, 명사 뭐 이런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태조사, 뭐 전치사 이런 파트에서 나왔죠. 그다음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수로,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우리는 보어에서 결과보어랑 방향보어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문, 의문문 뭐 이런 건데 올해는 반문하고 진술문 중에서도 이중부정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수한 형태의 그 문장의 구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차치문이나 피동문이나 뭐 이런 건데 올해는 조년문이 또 이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교과 내용학 부분 중에서 중국 현대문학 작품 강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도 현대문학사 예, 이런 거라든가 그 설명을 주고서는 작품명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론에서도 다뤄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정말 그 독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한문 강독 부분부터입니다. 근데 올해 2021년도에 좀 많이 어려워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문하고 연계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문 중에서도 막 그렇게 완전 유명한 고문이 아닌데 같이 이제 그 문학사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냥 고문을 제시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려웠고 중국어 회화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휘 많이 물어보는 거 있죠. 올해 뭐 속담이라든가 성어라든가 관용어라든가 뜻 이렇게 물어볼 때 대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중국어 회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어 장문, 중급 중국어, 고급 중국어 해가지고 이제 그 독해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에 따라서 정말 그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그 독해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제 또 미리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거 설명의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는 이 해설 강의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7년도부터 이제 21년도까지 97년부터 21년도까지 이제 엄청난 양의 이제 기출문제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1월 기출특강 때, 그러니까 기본이론반을 들으시면 기출특강을 무료로 드리는데 이 기출특강에서 이제 한 1회 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과정인데
이때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1회 독을 하고요. 7, 8월에 세미모의고사 반 때도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1회 독을 하고, 심지어 9, 10, 11월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도 2달간 이제 기출문제 내에서 다시 확인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형태로 해가지고 기출을 또 이제 이론 정리해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1회 독을 해서 총 4회 독을 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은 회독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사실 그 기출 특강 거기 부분에 제가 자세히 또 이제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기출 해설 부분 보시게 되면은 또 이 출제 영역 분석과 이제 이런 경향 분석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거는 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너무 많은 거를 들어도 뭐 귀에 다 들어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보고 아셔야 되는 거는, 아, 교과교육학 중에서 교육과정, 그리고 문법, 어학, 일단 이 세 개만 알아도 이 세 개의 비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은 좀 수학이 이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합격자 수기에서 저희 이한팀들에게 전한 말들을 이제 넣어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공지 때 말씀드렸던 이 합격 사례 발표 있죠. 그래서 이 합격 사례 발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합격 수기 전체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 예. 저희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임용 시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가이드를 지금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기출문제 실제로 21년도 문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럼 이론을 준비를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최단기에 끝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천기를 누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